러시아 파병이 현실화됐고 실제 이제 전투 병력이 배치가 돼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파병을 했다. 자, 이게 뭐 처음에 합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말하는 군인들이 말투를 보니까 아 이거 황해도 쪽이로구나 하고 그러니까 남쪽 지역 사람이로구나 지휘관이. 전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또 최선희의 우상은 러시아에 가고요. 그 최선희를 제일 앞에다 내보내. 지네들은 안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첫 번째 전투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over 10,000 DPRK soldiers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러시아는 저희가 방어 지성들만 그 시간을 할 것이며 실제로 전체의 창격을 할 것을 저희가 끌수있게 되어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가 들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믿어주지 않습니다.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은 흑철과 경험을 비롯해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는 전에 시스템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게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제 감청들을 들어보면 보급품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통역이 부족하다. 통역을 보내달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심지어 한글까지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런 푸념들을 하는 저 녹음이 공개됐거든요. 자자 나눌게 수신 자자들 나눌게 수신 박덕수리 나 됐다서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독 수리 감독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이 한국말을 러시아 음으로 따서 우리 옛날에 왜 팝송 외울 때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Мисс Карисович,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Уже переводим эту хуйню. Ну, короче, один переводчик на 30 человек будет. Единственное, мне только непонятно, 3 старших на 30 человек. Где их взять? Их надо будет пытаться. 제 말이 됩니까 지금? 바로 외운다고 외우지면 안 외워져요. 저기 되나요? Батальону К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지금 그 어쨌든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잖아요. 그럼요. 소통이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 군인들도 나가면서 러시아 그 러를 100개 단어씩 지금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근데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러 학교 때 가르쳐주기는 하는데 그 러가 배워보면 웃으면서 들어갔다 울면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거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막 우리 이렇게 발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발음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슨 뭘 하는 건지. 우리 옛날에 또 그렇지만 지금 계속 제2외국어 말고 영어는 계속 배웠잖아. 북한은 러시아어 배우잖아요. 미사일 뭐 이런 거 뭐. 배우죠 뭐. 네, 조금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아마 한국말 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북한에서는 러시아 말을 배워주거든요. 그리고 평양 외국어 대학인 경우에도 한 해에 한 10명 정도, 많아서 15명 정도가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통역 인원만 대체로 한 3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다 굴고 모아도 통역을 보장 못합니다. 360명은.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통역이. 그리고 또 제가 보건대로는 한 45살 혹은 50살 지난 그런 그렇죠. 그런 통역원들은 또 같이 전장에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체력으로 딸릴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 제한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밖에 극한된 그런 인원만 갈 건데 비교만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30년 동안 러시아어 공부한 사람이 360명이 안 된다는 게 더 충격적인. 지속해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욱 교수님 말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병사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까지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 진격을 또 멈추려면 러시아의 병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근데 그 이제 북한 측 주장은 이거예요. 뭐 그렇다 치자. 우리가 그 지금 쿠르스크에 지금 파병을 한다고 치자. 근데 이건 불법이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그 푸틴이랑 김정은이 체결한 그 조약에 따르면은 양쪽 국가가 한 국가라도 그 군사적 공격을 당하고 영토의 침범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원을 해준다거든요. 논란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땅이 공격당했잖아요. 북한은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북한 측 주장이에요, 일단은. 이게 또 살벌하게 또 외교 무대에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황중국 유엔 대표가 일단 포문을 열었어요. 총알바지로 쓰지 말라, 북한 젊은이들을. 북한 측에 이제 그 김성 대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과 서방도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고 있지 않냐. 우리도 러시아를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차석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바로 발언권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 병사들이 가면 go back in a body bag 이라는 표현을 써요. go back in a body bag 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신 가방에 돌아갈 것이다. 야, 너무 무서운 표현이네요. As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It is tragic that they could have enjoyed a far better life only if they were born south of the DMZ. It will have to naturally take issue with Ukraine's aggressive act of invading the Russian People's Sector territory of the Kursk. The DPRK and Russian Federation are entitled to develop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culture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언제는 말 들었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혼자 아니, 들었어. 이게 굉장히 모욕이에요. 그렇죠. 미군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으면 커핀이라고 해서 관에 실어서 모십니다. 보통 바디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닐백이거든요.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의 시신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피해자들을 바디백에 넣고 또 전장에서는 포로들이 대규모로 죽었을 경우에 거기에 비닐 바디백에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젊은이들 짐짝 취급당하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걸 유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뭐 뉴스에서 뭐 파병한다 어쩐다 뭐 이랬을 때 분명 뭐 특수부대가 간다. 뭐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예, 폭풍 군단이 갔어요.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의 그 부대의 후신이 폭풍 군단인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 몇 위일 것 같아요? 와, 놀랍게도 꽤 높아요. 4위. 4위요? 네, 재래식 군사 수가
북한 주장에 따르면 130만 명인데 4위예요. 근데 이건 굉장한 거품이고 허세가 좀 있어요. 러시아가 90만이라며요. 그러니까 이 130만 북한 군사들이 직업은 군인이지. 근데 뭐 농사 짓고 그냥 전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약초병이 이만. 네네네. 등록은 군인으로 돼 있는데 거품이 좀 있는데 그런데 폭풍 군단은 무시하면 안 돼요. 북한의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공식적인 우리 군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이 특수 작전군이 한 2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폭풍 군단이 한 4만에서 8만 명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정예의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폭풍 군단 같은 경우가 왜 폭풍이냐면 폭풍 군단이 쓸고 간 자리는 폭풍이 쓸고 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데 특수부대라 그래서 폭풍 군단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한 개 군단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의 경보여단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아까 4만 명에서 8만 명이 이렇게 숫자가 이게 좀 갭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줄 수도 있어요. 현지에 따라 또 달라. 네, 그래서 폭풍 군단이나 벼락, 우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군단이 있는데 후방 부대 맞아요. 그러니까 후방 쪽에다 넣어놓고 앞에 총알바지들이 다 총알 막아낼 때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침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천리행군, 하룻밤에 천리행군, 귀신작전 펼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김신조도 달아날 때 속도가 엄청 빨랐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국군들도 이 행군 훈련을 엄청나게 강도 높게 올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산악작전을 많이 해요. 불이 이렇게 막 활활 타면 그 불을 뛰어넘는. 근데 이제 불을 뛰어넘어서 뭐 포복정진을 하고 또 뭐 쇠설창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밧줄 있으면 밧줄도 타고 올라가고 이 손이 그냥 딱 덜덩어리예요. 그냥 맨날 이거 막 이렇게 통나무에다가 이거 치고 막 이거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군인 아저씨들은 맨날 이거 시컴시컴 해가지고 이 우통 다 까고 그 훈련을 해요. 맨날 이거 치거든요. 이렇게 막. 김일성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부대가 폭풍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전신이 특수 8군단인데 그래서 김일성이도 한 개 사단을 줘도 이 1, 2, 4 군부대 대원 한 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최종의 부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폭풍군단은 이제 특수 8군단이 확대 개편되는 그 과정에 김종일이가 지어준 그 이름이거든요. 폭풍군단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는 아마 3대를 거쳐 이제 김부자가 굉장히 신이 많은 부대가 이 폭풍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폭풍군단, 특수군단인 건 알겠는데 이들이 이제 주로 작전을 하는 것들이 이제 산악이 많은 또 도심에 침투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의 어떤 전투 훈련을 주로 받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주로 배치되는 곳이 평야지대다. 여기서 사실 어떤 전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화력이 더 필요하고 인원수가 더 필요한 것이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총알바지가 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뭐 폭풍군단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봤을 거예요. 그 영상. 공수훈련하는 거 봤죠, 한번. 낙하산이 줄이 엉키고 이게 공중에서 낙하산 줄이 서로 엉켜가지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걸 봤거든요. 그건 뭐냐,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훈련입니다. 비행기 띄우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군단이다라면 일단 산악 지형이거나 아니면 도심이어야 되거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저런 데입니다. 밀 많은데. 여기 숨을 데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사실상 대포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페이크가 나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좀 그나마 믿을 만한 그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동영상이에요. 네,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군이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고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가는데 북한군이 자기를 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병사가 2명이 죽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그래서 자기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И при штурме они начали стрелять по нам. Мы пытались их вразумить, куда стрелять. И корейцы вроде как застрелили 2 наших.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я подумал, лучше сдаться в плен, чем быть убитым своей пулей. 러시아군 지휘를 받는 건데 이게 소통도 안 되는데 부대간 소통도 안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떤 작전에 써먹을 수 있는 병력인가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지금
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죠. 아유, 엄청 죽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어쩌라는 거야? 사망자 전체가 이제 전쟁 내내 사망자 전체 러시아군 사망자를 보면은 나토 추정은 뭐 한 6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다. 11월 초연제. 네, 사상자. 60만. 정말 치열한 전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솔직히 이제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부대가 전설 공격을 합니다. 4가지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일회용 제대가 있고 특수 제대가 있고 돌격 제대가 있고 전열 제대가 있어요. 이 4제대 임무가 다 틀린데 특히 이 일회용 제대는 그야말로 들어가서 총알 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 먼저 딱 들어가서 처음 제대가 달려 들어가서 가면서 방어하는 측에서 사격을 하겠죠. 그러면 방어 쪽에 위치가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 특수제대가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중화기 공격을 가합니다. 적 참호를 공격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제압이 되는 사이에 돌격제대가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하면은 후속으로 전열제대가 와서 그쪽 지역을 완전 장악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싸움이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 제대용으로 사용을 했던 게 스톰 제트라는 부대가 활용이 됐어요. 스톰 제트 이게 사실 뭐냐면요. 수인 부대, 죄수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 이렇게 싸우면은 가서 살려줄게, 뭐 저거 해줄게 그러면서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고진. 네, 맞습니다. 프리고진이 막 그때 2000년 7월에 막 돌아다니면서 감옥 돌아다니면서 이제 했던 게 이 부대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투입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수인 부대도 거의 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전멸했습니다. 거의 뭐라고 그럴까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스톰 V 부대. 이 스톰 V는 뭐냐면은 몽골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도, 스리랑카 그런 이제 용명들을 가지고 일회용 제대를 또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고, 아마도 지금 북한 들어가는 이 인원들도 일회용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갈 땐 그럴 거예요. 북한 지휘관도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부하들 희생되기는 싫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독립 제도로 들어가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만약 총알 낭패로 나간다 해도 얘는 그냥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스톰 V 그 형태였어요. 경보병 부대가 이 테러가 막히면 그냥 자폭하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그냥 알아서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 사실 이 전투에 투입됐다가 그 혼자 유일하게 그 살아남았다는 그 북한군 그 분이잖아요. 저희가 크루스크에 교수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를 항상 어디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전우들이 이 기술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크루스크는 진 러시아장의 암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러시아군이 무기도 없이 그냥 투입시켰다. 그리고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진짜 수없이 그냥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총알바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근데 우리 또 양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통적으로는 구소련과 러시아의 돌격 작전은 앞엔 일단 죽여요. 그 이제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그 주드로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러시아 병사 3명당 총 하나 줘요. 뭐. 와 뭐야? 그러면 맨 앞에 선 애가 총 쏘고 달려가요. 웬일이야. 2명은 총 없이 뒤에 이거 이러고 달려가요. 얘 죽죠? 뒤에 2번째가 죽어. 쏴. 얘가 죽죠? 3번째가 쏴요. 그리고 이 러시아 병사, 소련 병사도 사람이 애들이잖아요. 난 뭐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기 싫다 해서 거기 때 볼가강이라고 강에 뛰어들어요. 난 헤엄쳐서 난 탈출하겠다. 정치 장교들이 넌 조국의 배신자라고 해서 바로 등 뒤에 자국 젊은이들 쏴 죽여요. 이게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니까. 단지 러시아 병사가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개죽음 당한다 이 차이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이들의 부모가 분명히 북한에도 남아있고 자국의 청년들이 타국에서 소위 이제 개죽음에 가까운 죽음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의 분위기 과연 좋을까요? 전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이 다수의 북한 내부의 민심 동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소식을 쉬쉬했는데 가족들이 알고 이거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보내려면 니네 자식들이나 보내지 왜 거기서 젊은 우리 애들을 개죽음 시키느냐라는 내부 반발이 있어서 우리 국정원의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을 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 일반 주민들과 격리시키고 있다.
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북한 내부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게 다른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위한 차단. 두 번째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데 러시아에 가서 병사가 투항을 하거나 탈영을 할 경우 야, 니네 부모님 우리가 따로 격리해서 잡고 있어? 딴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일종의 인질 협박용이라는 거죠. 제 북한 그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격리장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만갑에서 너 봤다. 했어요? 괜찮다. 난 아버지 엄마 없으니까. 난 너네는 안 나갔냐 하니까 우리가 다 안 나갔다 이러더라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다 20대 어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병사를 보니까 눈에 벌써 약간 겁이 있습니다. 겁이 없을 수가 없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거기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모습 보니까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고 조카뻘 이런 애들인데 얘네 이제 내일이면 또 다 없어질 수도 있을 애들이다 생각하니까 한 명이라도 좀 살아서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들의 기순, 투항을 좀 많이 유도해서 좀 많은 애들이 좀 탈북해서 한국에 올 수 있었으면 자유품이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의 젊은이들은 지금 러시아 땅에 파병이 됐어요.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 김정은이가 어떤 대가나 이득 없이 뭔가를 결정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요. 이 김정은이는 이 심장은 사회주의의 붉은 기가, 머리는 자본주의의 계산기가 따닥따닥 뚫어봐서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 아니, 김재 기자. 북한이 분명히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인을 파병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다른 나라의 용병이 증언을 했어요, 최근에. 내가 러시아에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추산해서 북한 김정은도 최소 이 정도의 돈을 받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일단 다른 러시아 용병이 일시금을 하나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2,000 정도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또 월급 형태로 돈을 매달 받는데 그 돈도 한 $2,000.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시금 빼고 월급만 합쳐도 매달 334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북한 병사들의 목숨으로 김정은은 300억가량의 돈을 매달 받으면서 이 돈을 뭘 하겠습니까? 핵 만들죠. 핵 만들고 무기 만들고 통치 자금으로 쓰는 거죠. 안 돼. 돈 말대꾸를 못 하겠네. 군인들 월급은 국가가 적립해 두었다가 이제 돌아갈 때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국가가 갈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도 남강건설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남강건설회사가 공병군단 직속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 남강건설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100% 다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공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월급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이제 종이장 형식으로 받습니다. 받았다가 이제 내가 귀국할 때 거기서 일부분 다 받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받거든요. 뭐 그것도 감지도 없지 한 일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에 나와 있는 그런 파병된 그런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군인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여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뭐 행방불명 됐다거나 뭐 할 때에도 이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출처를 하다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은 다 국가가 이제 거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지금 이제 북한군의 사망보험금이 뭐 1억 원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조금 그 서방의 그런 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해도 적어도 한 3만 불 정도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뭐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좀 달러 수입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문제는 진짜 피를 흘리고 부상당하고 이런 병사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4시간의 마라톤 회의였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두 정상이 직접 두 정상의 입으로 발표했어요. 들어보시죠. И сегодня подготовлен новый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ляжет в основу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на Треть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다시 이 자리에 빌려서 고맙습니다. 울라지미로 미치 푸틴 동지께서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이야, 거창하게 포장했어요, 말을. Подписан новый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러시아 연방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자기의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입니다. 우와.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다시 봐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칠 뻔했잖아, 따라서. 우리 습관돼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저처럼 이제 외교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약간 그 이제 푸틴과 김정은의 어떤 그 발표의 어떤 느낌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푸틴은 사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본인 스스로 크게 자랑스럽게 공표하는 그런 기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김정은은 뭔가 이제 그 관계 자체도 이제 동맹이라고 한다는 게 또 위에 어떤 또 강한 결속을 이제 주장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봐라 이제 우리 둘이 동맹이야 막 이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서 사실은 좀 한쪽으로 좀 이렇게 시소가 기울어져 있는 짝사랑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 사귀고 있어요. 그래도 옆에서 그냥 좋은 선후배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푸틴 입장에서는 좀 약간 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이 맺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은 형식상으로는 동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협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08년에 러시아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더 돈독해진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2019년과 2023년에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지금 2번씩이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다 말 대 말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협정문을 지금 다 체결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협정을 지금 맺었다는 게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쪽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고 북한 쪽에서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의 동맹 관계다라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문제가 됐던 4조를 한번 보시죠.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자동적인 군사 개입 조항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파병을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공병을 파병한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침략을 당할 때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도 자기가 침공을 해놓고 자기가 먼저 침공했다고 한 적이 없어. 그렇죠. 항상 자기들은 침공을 당했다고 얘기한다. 두 사람 마음대로 있는 나라인데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뭘 갖다 붙이든 저 사람들 마음이야 둘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사실은 이 조항이 우리가 이제 뭐 군사적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이걸 받는 거지. 한국 니들이 뭐 북한 침략할 생각도 없고 너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또 정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가. 그리고 그것보다도 문제는 뭐냐면 그 전략무기 있지 않습니까? 전략무기의 기술 협력 같은 것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걸 오판을 해가지고 불멸의 완전 동맹으로 판단을 해서 남한을 이제 무력으로 이제 살짝 건드리고 만약 남한이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도. 우리가 저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실제 러시아와 북한이 힘을 합친다면 이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로 치명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걸 견제를 해야 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친밀해지지 못하게 이른바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일단은 북한과 이 러시아의 이 군사 동맹의
준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는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레드라인이 있어. 러시아 지금까지는 좋은데 불안해. 이 레드라인 넘어서 안 돼. 레드라인 넘는 순간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할 수 있어. 그러면 러시아는 굉장히 곤란해질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가 경고를 날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수준으로 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데 그걸 지켜봐서 안 되고 당연히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마침 나토의 사무총장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것과 달리 합법이다라고 강하게 러시아를 압박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게 현실화되면 북한 무기 받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 무기를 받는다라면 손해보는 장사죠. 차 띄고 포 받은 적이잖아요. 그럼요. 단기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금 미국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냐면은 이제 유엔 제재의 시대는 끝났다. 쓰러져가는 김정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다.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은 지금 끝나가는 우크라이나전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자제를 했었는데 최첨단 미사일을 그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러시아가 이제 진화에 나섰죠.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건 실수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은 침략이 벌어질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달래는 한편, 그런데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한국이 싫어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약간은 곤혹스러운 위치에 지금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 이 상황은 뭐 거의 동맹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한 중반부부터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삼각의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이 북러 회담 이후에 실제로 외신과 우리나라의 이제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마치 한국과 미국이 합동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말이 나왔었는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이 트럼프의 참모였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서 핵 우산을 강화하는 게 좋은 방안이다. 이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일본, 호주 등에 재배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국이 군사 동맹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다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관심사는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급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느냐, 그걸 막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시사한 거죠. 심지어 그보다 더 나간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에 그 유명한 이제 빅터 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하냐면은 만약에 올해 연말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다. 트럼프 아시잖아요. 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거. 그렇죠. 또 턱없이 높게 불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측이 거기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그럼 우리가 또 자체 방위력을 확보해야 된다. 북핵에 맞서서. 라고 하면 이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올 거고 또 사태가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벌써 핵무장하자라고 나오는데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건 사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갖다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는 건 NPT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트럼프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세계가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일본도 그러고 주변 나라들라고 하면서 그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일본한테도 안 주는 주의를 우리한테 줄 리 없고 또 계속 도미노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생각을 해보면 몇 달 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김정은과 친해지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의 문제도 열어놓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제 핵무장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건 사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지는 배경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가 다 미국과 합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미국과 합의 없이 우리는 미국이 뭐라고 하든 한번 싸워보겠다. 핵무장 자체하겠다. 이렇게 할 정치인은 저는 한국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라도 뭐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미국이 우리랑 그런 협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실제로 핵을 가진 핵국가가 될 가능성보다는 그런 협의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것 봐라 미국이 핵무기를 다시 남한에 들여오려고 하네. 이것 봐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압박 수단은 되는 거죠. 우와, 쏟아붓는 거 봐. 500만. 이야. 아, 고엽제. 이거는 지나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고엽제 피해 자분들. 예. 어머, 진짜? 그냥 숲이 다 죽는구나. 싹 다 죽이는. 어머, 저 뭐야? 오, 너무했다. 네이팜탄. 어떡해. 아유, 저게 무슨 일입니까, 저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은 정말. 그러니까요, 저 안무. 이거 이 사진은 진짜 대표하는 사진이죠. 직접 가서 봤어요. 사실은 우리 국군이 6.25 전쟁 이후에 직접 총을 들고 전면전으로 싸웠던 유일한 전쟁이 바로 이 월남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참전한 거예요? 우리 학교가 동두천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동두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거기 미군 밀개 사단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단의 화력이 대한민국 전체 육군 화력에 맞먹는다. 물론 좀 과장이 좀 들어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데 이들 군대가 만약에 베트남을 가게 되면 휴전선이 뚫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군을 갖다 보내는 게 낫고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사진입니다. 북한군이었어요? 야, 이게 지금 비행기에다가 무기 연결하는 것 같아요. 저게 미극이죠. 미극입니다. 가운데 뻥 뚫렸네. 네, 미극이는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여기가 엔진이 있는 건데 북한 군인들이 그 베트남 군복을 입고 참전합니다. 아. 실제로. 왜냐하면 비행기잖아요. 서로 물고 뜯기고 하다가 이게 떨어져서 잡히면 북한군이 공식으로 참전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베트남 군복을 입히고 베트남 군복을 입고 했는데 아까 군복 입힌 거는 지상군, 북부 베트남에 있는
그 지상 요원들은 미군한테 잡힐 우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군복을 입었고, 근데 이제 그 말을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말들을 베트남 말을 배워주고 비행기를 태웠어요. 네. 당연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람이 열받고 막 쫓기고 막 이럴 때는 북한말 나오는 거야. 조선말이 나오는 거야. 재밌다 이거. 전말이 나오니까 이 쌍. 방송 나가는 거야? 그냥 뭐 보고서 있으니까. 지금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미군 조종사들이 막 종 막 이러고. 저기 듣지 않던 말이 나오는구나 이게. 어떻게. 이게 다 조정이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갖다 놓고 말했는데 누구든지 미국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거기 많은 나라 뭐 호주군도 들어가고 여러 나라 군대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몇 년 전에. 베트남 이게 돌려보다가 한국군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욕하는 소리다. 그렇지. 그러니까 미군이 이게 북한군에 들어왔구나. 그거를 확실히 알았고. 그러니까 베트남전은 사실은 한국군도 겉들어가서 싸웠지만 또 다른 6.25예요. 남북군이 남북한이. 거기에서 공군, 공병대, 반항공군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무지 나가서 도와줬거든요. 베트남을. 사실 이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남한하고 또 이제 북한하고도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남의 나라 가서 또 이렇게 싸운다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러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참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CIA가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북한이 게릴라전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요. 1966년 10월 5일 날 제2차 당대표 대회를 할 때 김일성 연설이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도발을 해서 흔들어버리면은 이 미군들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온전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호치민을 돕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도발을 계속해야 된다고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CIA는 66년 10월 5일을 이 김일성의 공식 선전포고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9년 12월 3일까지를 현재 미국에서는 세컨드 코리안 워, 제2의 한국 전쟁이라고 전쟁 용어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미국을 두 개의 전선을 유지 못하도록 혼을 빼고 힘을 빼는 게 결국은 한반도에서도 역시 또 다른 전쟁을 했다고 그러네요. 자, 베트남전은 미국과 연합군이 정말 엄청난 자본과 병력을 투입을 해서 격전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패배의 길로 빠져들면서 출구 전략을 고심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북한군은 또 다른 은밀한 작전을 계획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군이 아니라 우리 국군이 타겟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이 끝난 지 40여 년, 5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국군이 있습니다. 바로 21세 안학수 하사의 이야기인데 못 돌아왔다. 못 돌아왔어요. 전쟁이 끝나갈 즈음 안 하사가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당연히 설레겠죠. 편지도 씁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다. 가족들도 안 하사를 만날 일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서 안학수 하사의 부모님을 어떤 남성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청천벽력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귀하의 아들 안학수 하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하던 중에 월북을 선택했습니다. 또 뭔가 느낌 안 좋다. 고국을 배신하고 북한을 택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가족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저거 고지고대로 믿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안학수 하사의 친동생을 직접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안학수 하사님이 정확히 어떻게 당시에 실종이 된 건가요? 2년 근무하고 마지막 공무 출장을 하노이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주로 부대 생필품하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업무를 했는데 베트공들한테 포로가 됐어요. 사이공 현 호치민에서.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제가 아침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등교하는 길에 나가다가 그 문방구 하시는 아주머니가 막 뛰어와가지고 빨리 그 문화방송 옆에 근처에 있는 방송을 틀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평양입니다 하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형님이 평양방송에서 뭐라고 방송하던가요? 그때 당시? 자기는 배가 고파서 그 미군들이 버린 담배 꽁초를 먹으면서
오고 싶어 하는 북한으로 오게 됐다. 이런 식으로 뭐 어이없는 그런 그런 발표를 합니다. (4월부터) 업무가 중앙정부부에서 보안사로 바뀌었다면서 보안사 요원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장 간사로 뒤에 보니까 뒷주머니 권총 차고 와서 우리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 죽여도 여기 누가 몰라 하고 정말 방아쇠를 착착착 이렇게 당기는데 정말 그 기분을 지금 생각하면은 내 심장 고동 소리가 그렇게 크게 뛰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문보다도 더 힘든 게 있었다. 바로 안학수 하사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진상.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청와대, 중정, 국방부, 보안사, 지금의 기무사에게 이 부모님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라는 진상 규명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부처들은 다른데 답변은 똑같았다고요. 뭐였냐면 월북자 맞으니 더 이상 민원 제기하지 말라. 더 이상 민원 제기하지 말라. 월북 왔다라는 얘기를 우리 정부에서 관계자들마다 다 가족들에게 돌려줬다. 자, 베트남전에서 이 안학수 하사에게 과연 진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국에서 월북자가 맞다고 왜 확신을 하는 것인지 안 하사 실종 26년 만에 그 실마리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간첩 들여오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전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죠. 근데 전향한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나 안학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1년 동안 생활했다. 어머. 어떻게 왔냐? 중국을 통해서 평양으로 왔다. 중국을 통해서 평양으로 왔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베트남전에서 그 안학수를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평양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 자진 월북이 아니라 스스로 북한에 간 게 아니고 납치됐다라는 건가요? 사이공. 네. 저 밑에입니다. 제일 끝에. 예. 맨 끝에요. 지금 호치민시라고 하는 게. 네. 그럼 거기서 못 가. 북부 베트남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남부 베트남 군대가 있을 거고 경찰이 있을 거고 미군이 있을 거고 한국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호치민 루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베트남을 통과해서 동남아시아를 통과해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간 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도움이 없이 호치민 루트라는 웅청한 그 열대수림 같은 걸 뚫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뭐 그런 말까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베트콩하고 북부 베트남군한테 우리가 $3,000 주겠으니까 한국군을 납치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3,000씩.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치열하게 남북이 다투는 과정에서 결국은 안학수 하사가 희생물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만 놓고 봐도 그 사람이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귀순자의 증언이 맞다면은 이게 빨리 조사해서 안학수를 데려와야 하는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굉장히 차가웠죠. 이 빨갱이 가족 주제에 왜 자꾸 전화냐. 당시에는 뭐냐면 뭐 납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심부터 받아요. 국익 차원에서 젊은 청년들을 그것도 정말 수많은 청년들을 사지로 이렇게 몰아세웠는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에 대한 예우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굉장히 씁쓸합니다. 네. 제가 동생 이제 안용수 씨를 만나서 직접 받아온 그때 당시 외교부 문건을 스튜디오로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문건인데 겉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1969년 8월 22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작성됐던 문건입니다. 1969년 8월 20일 현재 우리 외교부가 그때 당시에 파악한 실종자 명단입니다. 보면 가운데에 안학수 하사라고 실종자 명단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실종자라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비고 상기 실종자는 포로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포로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안 하사가 평양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던 게 언제였어요? 67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서 작성된 시기 한번 보세요. 69년이에요. 그때 당시의 정부는 스스로 제발로 북한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납치되거나 월북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학수 가사 부모님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어떤 심정으로 보냈겠습니까? 정부가 나라가 한 참전 용사와 그 가족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 사실이 이제 문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베트남 현지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요. 2008년이요? 2008년도에. 그럼 명백히 이제 국방부가 잘못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납북됐을 개연성이 아직 높다. 통일부에 납북자 판정을 넘기겠다라고 끝까지 책임을 남한테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통일부에서 납북자 판정 심의를 통해서 안학수 하사 납북자로 인정을 합니다. 아. (2009년 7월 21일) 가족의 노력 끝에 국방부는 월북자로 분류가 되었던 안학수 하사를 국군 포로로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40년이 넘어서 인정했습니다. 안학수 하사는 이제 평양에서 탈출을 해서 북중 국경 만주 지역으로 해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잡혀서 평양으로 다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간첩죄로 총살형에 처해졌죠. 이게 뭐냐? 이게 평양에서 탈출을 하자마자 평양 시내에 막 확성기로 간첩 안학수를 잡아라는 확성기까지 막 부을 정도로 혈안이 돼서 결국은 잡혔는데 이 모든 증언들 뭐 이런 사실들을 한국의 이제 그 기무사라는 곳에서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에 참 충격적이고 안타깝죠. 베트남 전장에서 한국군 포로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세요? 수기를 보면 죽음 아니면 북한을 강요받은 사례가 있다고 해요. 한국군 포로 학대나 학살 경험담도 많았고 우리 국군의 포로의 사체를 매달아 놓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군 포로가 있었다는 거죠. 왜 박정희 정권에서 왜 이렇게 그렇게 공개를 안 했냐? 이게 썰이에요.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유신 정권을 세웠고 산업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융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교환 차원에서 파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파병을 했는데 구설수를 만들기 싫었던 거예요. 괜히 또 국군 포로가 잡혀가지고 지금 북한에 건너갔다 그러면 뭐 우리 국민인데 왜 찾질 않느냐. 또 자기 업적을 지금 쌓아나가는 입장에서 생채기가 나는 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쉬쉬쉬 해라.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잡음을 없애려고 했다. 그런 주장이 있죠. 우리 장병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 사실 우리 한국 경제에는 베트남 전쟁이 엄청난 뭐랄까 특수라고 해야 될까요? 발전의 계기를 제공해 준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이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거기서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처우를 거의 안 했던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이용사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거기서 부상당한 분들이 이제 불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동냥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슴이 아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외상후 증후군 기억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한 분이 쩔뚝쩔뚝 지팡이를 짚고 오시더니 갑자기 탁 뭐가 들린 듯 벌떡 일어나더니 막 지팡이를 딱 이렇게 잡고 살부터 세는 거예요. 소대장님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